자,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보다 조화로운 융합의 시대를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화를 맞춰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겠죠. 윤리나 규제와 같이 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죠. 이번 세션은 이준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님께서 진행으로 함께 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최재식 한국과학기술원, 김재철 AI대학원 부교수님, 그리고 김준석 현대자동차 에어랩 총괄님, 그리고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님께서 발표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방금 전에 발표에 함께 해주셨던 데이비드 오터 교수님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좌장님과 연사님들을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저는 이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AI와 인간의 융합이라는 세션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준기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의 연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뵀던 MIT의 오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 옆에 일단 우리 최재식 카이스트 AI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김준석 현대자동차 AI랩 상무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AI 쪽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지금 보면 AI 쪽에 정말 유명하신 우리나라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최재석 교수님 AI 특히 요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쪽에 대해서 가장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준석 상무님은 원래 네이버에서 그 유명한 파파오 할 때 주역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정우 박사님 말씀할 거 없이 가장 요새 AI의 핫한 연구자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목이 이제 AI와 인간이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가 이제 주로 포커스가 될 것인데, 먼저 기업에 계신 분들이니까 요즘 AI로 어떤 연구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기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토 교수님 아까 잠깐 발표하셨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과 협업하다는 게 어떤 의미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갔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제 옆에 계신 최재식 교수님부터 제가 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인간보다 나은 어떤 똑똑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인공지능을 요즘 쓰는 면접에서 인공지능 쓰는 기업들도 있고 또 자율주행차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는데요. 최 교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인간한테 어떤 거에 대한 설명성, 그다음에 책임성을 제공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마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최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이제 어떻게 사람과 그리고 AI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토 교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런 AI 기술이 이제 노동에 대해서 많이 바꿀까라고 하는 말씀을 좋은 강연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제 AI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AI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람은 또 어떻게 이런 AI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설명간의 인공지능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이 복잡해지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도 일어나고 안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 사고가 난 건 이제 도로에 이제 경찰차가 어떤 차를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옆에 이제 봐주고 있었는데 경찰차를 와가지고 추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게 주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이런 이제 GDPR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가 원할 때 이런 이제 자기 개인 정보를 이제 없애주거나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또 중요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 세계 매출의 4% 정도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고위험 AI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생체 인식 그리고 신용평가 시스템 그리고 인사평가 시스템에서는 이제 만약에 설명을 못하면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뭐 테슬라 자동차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광고를 이제 소개해 줬는데 설명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큰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에서도 그리고 딜로잇에서도 이제 AI에서 트러스트 월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과 페어니스, 이제 공평성이 이제 중요해서 그런 연구들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달파라고 하는 기관이 인공지능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미국에서는 AI에 대한 연구 진흥을 달파에서 하는데 달파는 이제 미 국방성의 연구 진흥 기관이고 이제 딥러닝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이런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 무기 체계 같은 데 쓰려고 하다 보니 안에 조금이라도 이제 불확실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쓸 수 없으니까 달파는 인공지능의 이제 웨이브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처음에는 전문가 시스템, 이제 지식을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는 시대였다고 하면 두 번째 웨이브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런 이제 모델 고양인지 강아지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세대였고 세 번째는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세대고 그에서는 이제 적은 데이터로서도 지금 어떻게 이제 환경이 변하는지 어댑테이션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이제 판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잡음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제 긴팔 원숭이라고 이렇게 기분이라고 이렇게 레이블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드버스를 어택이라고 하고 적대적 공격을 이제 이런 AI 모델이 취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뭐 되게 유명한 예제는 스탑 사인이 이렇게 있는데 스티커를 한 3개 붙이면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탑 사인을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잘못 인지한다 이런 예제도 있는 걸 보면 이제 AI 내부를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EU에서도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이니셔티브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대학,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AI 모델을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드나에 대한 이제 그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예제를 좀 보시면 이제 구글과 이제 파일럿의 이제 그 구글과 엔비디아에서 만든 모델인데 이제 입력으로는 이미지가 들어오고 출력으로는 이제 핸들의 각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각각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핸들을 막 자기가 이제 알아서 움직이는데 이제 위의 이미지는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을 때 어디를 보고 틀었는지 그리고 이제 중간 이미지는 핸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갈 때 어딜 보고 갔는지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시골길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핸들을 틀었을 때 어디를 보고 했는지 초록색 색깔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살 때 이런 초록색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는 차와
없는 차를 만약에 우리가 구분한다고 사면 아마 이제 사람들 중에서 저 소비자들 중에서 저 초록색 없는 기능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좀 더 고도화되고 이제 여러 생명과 재산에 크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AI의 의사결정이 어떤 입력을 보고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사용하는 운영자, 소비자에게 주는 것들이 훨씬 더 친화적인 사람 친화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쉬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전장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이제 AI 센터에 가보면 우리는 안전하고 시큐어하고 러버스트하고 설명 가능한 AI를 만드는 게 주 목적 중에 하나다. 그 이유는 스마트하고 커넥티드하고 오토노머스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설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VC 투자에서도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이제 구글에서 딥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딥러닝이 있으면 한 이제 노드 중간에 있는 이제 뭐 신경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노드를 최대한 이제 활성화하는 그런 입력이 뭔가를 찾는 그런 이제 예제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노드가 강아지를 이제 나타내는 노드다라고 하면 이미지 중에 강아지가 많이 만들어진다든가 강화 중에 특징이 이제 부각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했었던 팀이 있는데 그런 팀이 이제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차려서 우리가 딥러닝 내부를 정확하게 분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투자에서만 한 1,500억 정도만큼 시리즈 A에서 투자를 받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유망한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 과기부의 설명 가능 인공지능 이제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목표는 딥러닝 내부를 이제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보자 이런 것으로 이제 5년 동안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여러 협력기관들과 함께 해외 협력기관들과 함께 이제 활발하게 의료랑 그 제조 이런데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국제 행사도 저희가 주최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KDD나 인제 ICCV나 이런 워크숍을 저희가 주최를 하기도 해서 인제 여러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활발한 연구 교류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여러 이제 연구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탑 컨퍼런스나 저널에 인제 최근 3 년에 한 250명 정도 연구자가 130편 정도의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대학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책도 에디팅을 한 사례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저희가 이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포스코 스마트고로를 설명 가능하게 적용을 한다든가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상태가 변할 때 왜 지금 환자가 이제 지금 치명률이 올라가는지 괜찮아지는지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 여러 이제 은행의 신용평가 모델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든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투명하게 만드는 모델 여기 이제 하정우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제 네이버나 이제 그런 빅스비 같은 우리가 이제 바라 모델이나 생성 모델도 좀 더 이제 그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달파와 함께 이제 포지션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이제 설명성과 이제 성능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을 만드는 거나 딥러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나 사람 뇌를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연구를 저희가 또 진행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카이스트에서 진행한 양은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한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하지만 사실 실생활에 적용할 때는 아주 작은 모델로 만들어서 인베이디드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과도하게 네트워크를 압축하다 보면 성능은 좋은 것 같지만 설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설명성을 사실 테슬라 자동차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 엔지니어라고 생각해 보면 뭐 대표님도 그럴 수가 있죠. 이런 AI 모델 만드는데 설명성을 GDPR을 통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 근데 너무 모델이 크면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명성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센터에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압축하는 게 아니라 압축하면서도 설명성을 유지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원래 이제 버스를 잘 하던 모델이 압축을 했는데도 버스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포스코랑 스마트고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만들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고로가 잘 이제 운영될 것 같지만 여전히 AI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쉬운 90%는 AI가 하고 어려운 10%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정도부터 계속 이런 이제 운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언제 AI가 어려운 10%인지는 알기를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적용했더니 만약에 이제 AI가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아니면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라라고 하면 센서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올라갑니다. 아니면 내려갑니다 하면 운영자가 보고 아, AI가 이게 지금 잘 파악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AI에 그대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게 하던가, 아, AI가 지금 상황을 못 파악하고 있구나. 수동 조업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걸 통해서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AI의 이제 운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돼서 이런 설명 인터페이스를 운영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국제 표준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제 제청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지금 전담반을 이제 운영하는데 주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표준화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앞서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존의 제품들과 AI 제품의 큰 차이점은 기존의 제품들은 어찌 보면 디터미니스틱합니다. 디터미니스틱한 게 결정적이라는 게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열 때 이제 암호를 누르면 열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ABCD의 행동을 하면 이 2라고 하는 이제 행동이 나올 걸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제공할 때 인증을 받고 이제 설명서를 받으면 브랜드를 가지고 아, 잘 작동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데 그래서 신뢰를 하는데 이제 AI 시스템들은 부분적으로 자율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의사결정을 모르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 머리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것처럼요. 데이터로 학습된 딥러닝의 자율주행 자동차 모델들 중에서 내부를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AI의 부분적인 자율 모델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안녕라고 얘기했으면 어떨 때 안녕하십니까? 뭐 날씨가 좋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AI 모델은 항상 이제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게 결정적이지 않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과 행동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계속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잘못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AI와 이제 살아갈 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질문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고 AI 시스템도 사람들에게 계속 무슨 의사결정을 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대가 이제 앞으로 더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이제 작년에 이제 끝났고 이제 올해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기관들과 함께 이제 뭐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표준도 이끌면서 그리고 이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2026년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세계적인 연구를 계속 더 이제 만들어서 이런 이제 그 시대를 좀 주도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제 데이비드 오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는데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룰을 표현한 지식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왔다면 아까 이제 그건 최 교수님이 그걸 1단계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은 장점은 아까 데이비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폴라니가 말한 암묵적인 지식을 표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심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암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게 이제 2세대 우리가 말하는 그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인데 그거의 약점은 암묵적인 거니까 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얘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갖다가 굉장히 알기 어려운 게 사실 딥러닝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딥러닝을 갖다가 이제 블랙 박스 모델이라고 그랬던 이유가 있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의 연구가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나온 결과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김준석 현대자동차 상무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지만 김 상무님은 원래 네이버에 계셨을 때 이제 번역 시스템인 파파고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번역 시스템 중에 하나죠. 그 시스템 개발의 주역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분야 중에서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에 이제 국내 최고 전문가신데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로 옮기셔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신데 현대자동차에서 현재 인공지능 개발 어떤 거 하고 계신지 그 또 혹시 적용에 어려운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그룹 포디투닷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석입니다. 네, 오늘 저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AI 기술과 인간의 협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는 굉장히 큰 변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런 큰 변화의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키워드 4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빌리티인데요. 기존의 자동차를 소유의 개념에서 자동차라는 리소스를 쉐어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또 그 서비스에 필요한 차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자율주행,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로보틱스 쪽, 그리고 하늘 나르는 자동차이죠. UAM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2020년 후반에 상용화까지 하겠다라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키워드들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AI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실제로 상용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AI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필요한 AI 기술은 첫 번째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AI 기술. 두 번째는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AI 기술,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뭐 음성 에이전트라든지 그런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를 활용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 3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AI 기술을 개발했고 또 그 기술이 인간과의 협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AI 기술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단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많은 검사들이 있고요. 또 복잡한 공정이다 보니까 공정의 자동화, 프로세스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어떤 AI 기술이 사용이 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차량 하부 검사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자동차의 아랫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불량이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바닥에 깔려 있는 스캐너 위로 자동차가 지나가면 카메라로 자동차의 하부를 촬영한 다음에 촬영된 이미지를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리포팅해줘서 인간이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자동차의 결함을 리포팅해 줌으로써 자동차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차량 하부 검사 이외에도 공장에 이제 여러 AI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실러 도퍼 검사, 실러가 제대로 잘 평평하게 잘 발려졌는지 검사하는 과정, 그리고 작업자 진도 관리, 작업자들이 진도하는 데서 뭔가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카메라를 통해서 파악하고 또 휠 얼라이먼트도 AI가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찾아줍니다. 그리고 대차 정렬 알고리즘은 자동차를 뭔가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프로세스가 꼬였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라고 AI 알고리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수많은 AI 알고리즘들이 국내 해외 공장에 적용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특히 내년에 이제 오픈할 예정인 싱가포르의 스마트 팩토리에는 더 많은 AI 알고리즘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처럼 영상을 좀 플레이해 주십시오.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준에 부합한 수천 장의 이미지를 학습한 AI는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학습된 이미지와의 비교를 통해 불량 제품을 자동으로 판단하여 공장 검사가 자동화될 수 있게 네,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장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수많은 죄송합니다. 네. 작업을 할 때 수많은 공정에서 AI 알고리즘이 활용이 돼서 자동차의 품질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다음 사례는 디자인을 할 때 AI 기술이 활용이 된 사례입니다. 신차를 디자인할 때 뭐 차체 외관을 디자인하는 것도 있고 실내 내장을 디자인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휠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영감을 받고 싶은 어떤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AI 알고리즘이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휠 디자인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AI가 만든 휠 디자인 결과물을 보고 뭐 아이디어를 얻거나 새로운 영감을 받는데 현재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처럼 AI 기술은 어떻게 보면 약간 창조의 영역,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도 뭐 직접 결과물을 만들지는 않지만 인간이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동차 내부에서 AI 기술이 활용이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 내부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음성 에이전트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특히 이제 고속 주행할 때 자동차를 조작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 음성을 통해서 뭐 에어컨을 조작한다든지 라디오 채널을 바꾼다든지 뭐 창문을 내린다든지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 기술로 음성 에이전트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올해 5월달에 이제 기아 니로 플러스 전기차에 최초로 자체 기술로 만든 음성 에이전트가 적용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차종을 늘려나가고 언어도 한국에서 이제 다국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음성 에이전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세종시청으로 가자. 몇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청 정문으로 안내를 시작할게요. 목적지까지 가려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충전소로 안내할까요? 그래. 실제로 택시 차량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화면 우측에는 택시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목적지 주변 전기 충전소예요. 몇 번째를 경유지로 추가할까요?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청 정문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로 먼저 안내할게요. 목적지 날씨 어때? 오늘 세종시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 오는 날 충전해도 돼? 충전 중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기 본체가 외부에 노출된 충전소에서는 비 오는 날 충전을 자제해주세요. 네, 적용이 된 에이전트의 시스템 아키텍처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잘 익숙한 뭐 시리라든지 누구나 클로버 같은 스마트 스피커와 이제 자동차의 음성 인식기가 다른 점은 자동차의 음성 에이전트는 자동차 관련된 많은 센서 데이터 그리고 자동차의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 그리고 자동차가 뭐 주행 중인지 아니면 정차 중인지 뭐 일반 도로를 달리는지 고속도로를 달리는지 그런 여러 가지 컨텍스트 정보를 고려해서 에이전트가 적절한 답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현재 충전 상태를 봤을 때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배터리가 따를 것 같다. 그러면은 목적지로 가는 경로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추천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정확한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략들을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발화한 히스토리 정보를 바탕으로 생략된 발화를 하더라도
AI가 자동으로 생략된 부분을 찾아서 정확한 결과를 뿌려주는 트랜스퍼 다이얼로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기를 쓰다 보면은 특히 이제 차에서 택시에서 보면은 이제 기사분이 목적지를 입력하려고 할 때 승객분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그를 분석해 보면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발하는 그런 음성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인식해서 제대로 된 명령을 수행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화를 하더라도 각각의 음성을 분리해내고 기사분의 음성을 찾아서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는 보이스 세퍼레이션 기능이 적용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자동차 관련된 QA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 엔진을 만들어서 저희가 잘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에 탑재된 음성 에이전트를 조금만 변형을 하면 뭐 홈페이지에 있는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콜센터에 있는 전화 음성으로 들려오는 고객들의 음성을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시스템에 던져서 답변을 얻어와서 오퍼레이터들이 고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더 나아가면 AI 콜이라고 하죠. AI가 직접 고객들의 전화를 받아서 AI 음성으로 고객들에게 답변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진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매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로봇, 달리라는 로봇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이전트 기술은 이런 로봇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매장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고객들이 질문을 하면 매장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음성을 출력해 주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은 이제 종이로 된 매뉴얼도 주지만 최근에 이제 디지털 매뉴얼 앱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에이전트 기능들이 자동차 내부에서 운전자에게 편의 기능도 제공하지만 이렇게 자동차를 판매한 이후에 AS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판매에도 AI 기술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AI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셔클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포티투닥 같은 경우에는 상암에서 로봇 택시를 서비스하고 있고 또 청계천에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셔클을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셔클 서비스는 커뮤니티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인데요. 버스와 택시의 중간 정도 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차량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이고 또 택시처럼 정해진 루트만 다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택시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셔클 서비스에 AI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다이나믹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불립니다. 사용자가 이동하고 싶은 곳을 클릭한 다음에 호출 버튼을 누르면 여러 이제 셔클 차량 중에서 가장 적합한 차량이 배차가 되고 실시간으로 그 차량의 라우팅 정보가 바뀌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셔클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자동차라는 리소스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결정이 되고 또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빨리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가 결정이 되는 중요한 AI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셔클 차량 내부에 보면은 안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승객들이 착석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해서 모니터 화면에 보여주고요. 또 셔클 정류장을 결정을 할 때 셔클 차량이 정차할 수 없는 뭐 이중 황색 실선이라든지 아니면 장애물이 있어서 정차할 수 없는 곳은 정차하지 말라라고 AI 기술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리뷰 영상 이미지에서 간판 부분을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간판에 있는 글자를 OCR 기술을 이용해서 인식하고 새로운 PY 후보들을 추천해 주는데도 AI 기술들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거대 AI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도 여러 이제 IT 기업들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초거대 AI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초거대 AI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했고 현재 이제 하반기부터 초거대 AI 모델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목표는 음성 에이전트를 위한 다국어 음성 인식기를 위한 다국어 음량 모델링을 해서 빠르게 17개 언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라지 스케일의 언어 모델 그리고 이미지 모델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음성 에이전트의 품질을 높이고 또 스마트 팩토리에 있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퍼 AI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다른 쪽으로 하이퍼 AI 모델링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AI 기술을 활용하는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AI 기술을 자동차의 어떤 품질 검사 그리고 뭐 디자인 판매 그리고 AS 또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라우팅 알고리즘과 같은 그런 곳에서 다양하게 AI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의 품질을 높이고 또 인간의 작업 부담을 줄여줘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또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경제적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 자체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준석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AI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본 로봇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AI를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는데 레커멘데이션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휴머노이드 형태가 아니고 많은 그 공정 프로세스라든지 AS 이런 데서 지금 벌써 AI가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하나에서만 벌써 지금 뭐 품질 관리, 공정 관리, 그다음에 그 내비게이션에서의 서비스, 그다음에 AS, 그다음에 자율주행 배차 이런 모든 데에서 지금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실 하나 굉장히 재밌게 본 거는 요즘 AI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제일 핫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너레이티브, 그러니까 생성 AI라는 거거든요. 아까 김상무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퀴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생성 AI라는 걸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요즘 이렇게 뭐 AI 사람 만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어떤 모양을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 의자를 디자인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공학적인 컨스트레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얘가 무게가 어떻게 잡혀야 되고 밸런스가 어떻게 잡혀야 되고, 그럼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다 넣어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AI한테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AI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하나 디자인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런 수천 개의 디자인을 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그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굉장히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데서 저는 아까 데이비드 오토 교수님이 말한 앞으로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오토메이션하고 오그멘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란 건 우리가 했던 일을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거고, 오그멘테이션이란 건 우리 일 자체를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생성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오그멘테이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연사는 우리 AI 쪽에서 뭐 가장 유명하신 우리 하정우 박사님이신데, 하 박사님은 현재 네이버 AI 연구소장으로 계시고요. 또 AI 미래 포럼 의장,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AI 데이터 분과위원장 여러 가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 박사님이 보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과의 관계,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AI의 하정우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기존의 AI를 넘어선 초대규모 AI 시대에 어떻게 인간과 AI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공유드리려고 하고요. 오늘날 초대규모 AI를 가능하게 만든 어떤 기술 키워드를 보면 자각 지도학습, 트랜스포머, 그리고 멀티모달 데이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초대규모 AI가 나올 수 있었고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어쨌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자가지도 학습이라고 하죠. 과거에 AI를 공부시키려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정답을 달아줘야 했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AI 자체가 스스로 정답을 정의하고 그 정의된 정답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진을 인식을 하려면 컨보르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언어를 이해하려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런 느낌이었다면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공개된 이후로는 이제는 자연어 처리부터 시작해서 음성 인식, 시계열, 그래프, 이미지, 비디오, 심지어 수식 태블러 데이터까지 트랜스포머가 최고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트랜스포머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정보들 간의 연관성, 중요성도 굉장히 잘 표현하는 데다가 이 모델을 키우는데 다른 어떤 모델 구조들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초거대 AI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말 6월 초에 오픈AI에서 GPT-3가 공개된 이후로 한 1년쯤 지나자 중국 그리고 미국의 다른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하이퍼클로바가 가장 먼저 이렇게 공개를 했죠. 그 이후로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은 초거대 AI들이 만들어졌고요. 가만히 보시면 미국, 중국, 그다음에 영국은 딥마인드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 김준석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차에서도 하고 있고 LG, SKT, 카카오 저희 외에도 계속 KT도 하고 있죠.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기업들이 초대규모 AI 투자하나? 결국은 이 한정으로 요약되겠는데요. 과거의 AI 모델은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모델의 추가 학습을 좀 더 시킵니다. 그렇게 추가 학습을 시켰을 때는 이 모델의 특성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지만 초거대 AI는 모델의 특성을 전혀 바꾸지 않고 예시 몇 개만 보여주면 기존의 다른 어떤 AI 모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지식을 갖게 되면서 기존 지식도 유지하는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얘기는 한번 초거대 AI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추가 학습에 대한 부담 혹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응용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게 큰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구글에서 공개한 세계에서 가장 큰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PALM 같은 경우는 이미 150가지의 언어 이해 태스크에서 평균적인 인간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 학습 없이요. 예시 5개만 보여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 이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학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요. 과학, 공학 문제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합니다. 원래 수학 이해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사람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초거대 AI가 가능하겠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비드 오토 교수님 말씀하셨죠. 새로운 컴플리먼터리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될 거다. 프로그래밍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AI에서 GPT-3를 가지고 코드를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하고 공개를 한 API가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이름은 코파일럿입니다. 이 코파일럿을 이용하려면 프로그래머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얘기를 하면 AI가 짜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직업을 잃느냐? 그렇지 않고요. 프로그래머는 핵심 로직에 대해 설계 그리고 핵심 로직에 대한 구현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AI에게 맡기면 되는,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초거대 AI가 만능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메타, 페이스북의 전신이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 공개한 어떤 정말 사람같이 대화하는 모델을 보면은 초거대 AI, 초거대 언어 모델이 중심에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최신 정보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혹은 기억하는 능력, 혹은 품질을 훨씬 더 많이 개선시키고 혹은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피드백하는 추가 로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훨씬 더 현실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언어를 넘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크게 핫하고 부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픈AI의 달리, 구글의 파티나 이미징 같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핫한 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는 제가 산꼭대기에 있는 캠핑 텐트인데 석양에 구름 낀 이런
어떤 씬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저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사인지 생성한 이미지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잘 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는 오픈 AI 같은 경우는 API만 공개를 사실 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 모델로 뭔가 개선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불가능했죠, 외부에서는. 그런데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Stability AI.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오픈 진영에 있는 일루더 AI나 기타 여러 그룹들과 함께 모델 자체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 모델 자체를 공개를 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파란색,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GitHub의 스타라고 해서 이 해당하는 오픈소스가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지 혹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는 척도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트랜스포머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스테이블 디퓨전이 트랜스포머보다 한 3, 4배 이상은 많은 곽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자체를 공개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졌냐면 의료 AI를 집중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받아와서 엑스레이 데이터를 좀 더 학습을 시켜서 훨씬 더 정밀한 엑스레이 데이터를 추가 생성할 수 있게 해서 부족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의료 진단에서.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어떤 캐릭터 같은 애니메이션 이미지들을 추가 학습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캐릭터 디자인, 이게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죠. 이런 데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블 AI라고 하는 데서 이런 API를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을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똑똑하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초고대 AI는 디지털 인간과 합해져서 정말 좀 더 사람에 가까운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와 같은 어떤 플랫폼과 연결이 됐을 때 더 파괴적인 기회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네이버는 뭘 하고 있느냐? 저도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네이버 클로바는 제가 소속한 AI랩이 있는 네이버 클로바는 네이버 전체의 AI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AI 기술 엔진, 그다음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 자체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연구 성과들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초고대 AI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게 된 건 결국 AI 주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초고대 AI지만 오픈AI GPT가 학습한 한국어의 비율은 0.0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쓴다는 뜻이죠. 한국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AI 테크 플랫폼 기업으로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한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고민은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AI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별 만들게 되면은 비용 문제, 그다음에 운영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초고대 AI로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 그래서 실제 초고대 AI를 활용해서 저기에 해당하는 많은 서비스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집단지성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를 정말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초고대 AI는 실제 네이버의 수십 가지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자분들 그리고 사용자분들을 위한 도구들, 그러니까 판매자분들이 훨씬 더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객들이 훨씬 더 상품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사실 AI 콜 혹은 AI CC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네이버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처음으로 시장을 개척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 기회를 떠나서 사람을 정말 위한 AI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거노인이거든요. 애들도 다 해외가 있고. 안녕하세요, 손숙님. 안부 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예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이면 60주년, 60년간 연극했어요. 정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너무 이렇게 염려해주고 네, 중단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가라,
뭐 챙겨 먹어라 이러니까 네, 너무 다음 부탁드릴게요. 고맙고 아주 네, 이렇게 확실히 저보다는 훨씬 더 전화를 잘하는 것 같고요. 독거노인 분들에 대한 말벗이 되어 드리는 거고, 이걸 통해서 복지사 분들이 훨씬 더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 실제 전화 받으신 분들의 95% 이상이 다시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국의 지자체의 수천 명의 독거노인 분들이 AI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계시죠. 이 좋은 기술을 저희만 쓸 거냐? 그게 아니고요. 저희의 파트너 스타트업들에게 저희가 무료로 저희 하이퍼클로바,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저희 초고 대규모 AI를 공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리튼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카피라이트를 사람들이 제목과 테마만 적어주면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오픈 베타 서비스를 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달라붙은 게 아니죠.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대기업만 아니시면 저희 AI 클로바 스튜디오 초대규모 AI 요 QR코드 따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업 용도로도 연구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일단 올 사업은 11월까지 신청이 되기 때문에 많이 지금 빨리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마감 임박이라는 뜻이죠. 아마 내년에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코드 한 줄도 없어요. 예, 코드 한 줄도 없다는 얘기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쓰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펭수 같은 페르소나 챗봇 이렇게 예시 몇 개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든 건데 진단에 쓰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증상 입력하고 진료과를 추천합니다 해서 예시 3개 보여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AI가 다 만들어줍니다. 이런 테스트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저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한국어는 언어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 있는 많은 그룹들, 이 행사의 또 공동 주관인 또 환경도 함께 만들어서 저희가 클루라는 데이터를 공개를 했죠. 워낙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최신 지식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글은 정말 사람 이상으로 잘 쓰는데 그 안에 내용이 진실이냐라고 물으면 꼭 그렇진 않은 것들, 너무 크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글로벌 그리고 국내에 있는 뭐 서울대 카이스트와 센터도 같이 만들고 많은 국내 연구 그룹들, 해외 연구 그룹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AI 기술이 좋아지면서 윤리 문제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윤리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공표도 했고 전 세계적인 학회에서 초거대 AI의 윤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워크숍도 진행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고 있죠. 노란색에 있는 기업들이 초거대 AI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어떤 API 비즈니스를 하고 혹은 솔루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로 초거대 AI를 API 형태든 다른 어떤 솔루션 형태를 제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많은 파트너 혹은 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새로운 연구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같이 판을 키워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비단 언어 모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이해, 그래서 사용자들을 더욱 잘 이해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더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천을 제공하는 것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로 밝혀진 부분입니다. 초거대 AI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술대회 AI로 그린 그림이 대상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이미지 생성 모델을 가지고 웹툰을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진 웹툰을 저작권을 인정해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풀어야 될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가치는, 생성했을 때 저작권은 등등등. 심지어 정부에서조차도 많은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한 서비스 그리고 편안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 근간에 초거대가 있습니다. 이제 PC, 인터넷, 모바일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이 기능, 이 기술 없이 하는 어떤 일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불편할 겁니다. 앞으로는 AI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AI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AI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 AI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 엔지니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위해 오피스 사용하시듯 AI를 사용하는 시기가 머지 않고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고민을 하고 실제로 액티브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이제 특히 네이버에서 요새 진행하고 있는 초거대 AI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인간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구별하는데 이제 한 서너 마리 보여주고 이게 고양이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종류의 고양이가 있더라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인간은 왜 알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한테 처음에 우리가 이걸 고양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 거의 한 10,000마리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인간은 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인공지능을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보면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뭔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지식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랜스퍼 날리지가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초거대 AI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본연적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의 데이터 드리븐 AI가 이제 가능해졌으니까 거기다가 데이터를 또 엄청나게 많으니까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기본 지식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 지식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아까 인간이 하듯이 뭐 3마리만 보고도 고양이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팽수랑 얘기하는데 처음에 팽수랑 얘기하는 거 한 3마디만 보여주면 아 얘는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애구나. 아니면 우리가 그 뭐 정신질환 토론할 때 의사랑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이런 걸 빨리 캐치업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그걸 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초거대 AI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연구의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거대 AI라면 말 그대로 초거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GPT-3가 그 파라미터가 1750억 개라는 걸 갖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와 그걸 어떻게 저런 걸 구현할 수 있냐. 왜냐하면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 리소스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군데 없는 거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의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또 이런 기업들이 요즘 이런 걸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니네는 갖다 써라.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픈됐을 때 지금 우리 하 박사님이 자신 있게 이제 우리가 오픈시켜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AI라는 걸 갖다가 그냥 뭐 코딩해 가지고 막 옛날처럼 만들고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걸 바탕으로 네 업무에 갖다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연할 때 이제 엑셀 쓰는 것처럼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오피스 쓰는 것처럼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사용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큰 그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단 세 분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 데이비드 오토 교수님이 발표하셨고 여기 지금 질문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봐서 이제 그 재미난 질문 있으면 같이 쉐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데이비드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질문들이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올라간다 그러는데 올라가나요? 그렇죠? 앞으로 아까 데이비드 오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토메이션, 오그멘테이션 하는데 많은 것이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그런 질문들이 지금 서너 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재상이라든지요. 비슷한 질문이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디자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창조적인 영역까지 AI가 들어온다 그러면 도대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우리는 역량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오토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And I also really enjoyed those three fascinating talks, from which I learned a lot. I think we have been in a period for 200 years of inventing tools that by and large have made us more productive and augmented our capabilities. So you wouldn't think of throwing out your computer because it does, some of your work, because in fact it makes you it's a tool that makes you able to do more and create more. I think we want to make AI a tool for us, a tool that allows us to design better, to create more effectively, to make better decisions,
and to accomplish things and solve some of the problems that are so fundamental to humanity, whether they are education, delivery of healthcare, addressing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So there are very serious, very significant problems to solve, and AI can help us to increase our capacity in doing that. However, I think there's really a danger that a lot of AI is also directed at just simply replacing people and making their work unnecessary. And that's also possible to do. If we invest there, we will achieve on that realm. And so AI is one of the most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that we've had, arguably in most of human history. And so the goal needs to be to direct it towards the things that help us to be more productive, to lead healthier lives, and to tackle our most pressing problems. And that's a question of investment. It's a question of priorities. And then, of course, as individuals, it's a question of figuring out where to use our talents. So it's a hard problem. There is not a simple solution. I share the concern, but I'm also optimistic that there's tremendous opportunity. I'll pause there.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빗 교수님은 우리가 사실 보면 AI라는 걸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AI를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임팩을 준 게 2016년 3월에 알파고 이세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파고가 이세돌 우리 기사를 이기는 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를 먹었고, 그때부터 AI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인상을 줬냐면 AI가 인간과 경쟁하는 것,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바가 많은데, 사실은 보면 지금 오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툴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AI랑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는 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도 듣고 그랬지만, 결국은 방향을 정하는 건 우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툴이 자체가 어떤 방향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툴을 사용하면서 방향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툴을 사용하면서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순서대로 우리 처음에 최재식 교수님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AI를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GDPR 같은 데서 이제 설명 가능성을 강하게 요청하잖아요. 특히 리스크가 강한 쪽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연구하시는 게 이제 딥러닝에서 설명 가능성을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GDPR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설명 가능성이 딥러닝에서 나올 수 있을는지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딥러닝을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하종훈 소장님도 이제 거대 모델 얘기한 것처럼 파라미터가 이제 사람 뇌세포 수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포기하자, 사람도 뇌세포가 각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빌드업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AI 모델을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크게 만들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예제로 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갈 때, 혹은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서비스 쓸 때는 굉장히 작은 모델을, 딥러닝이지만 굉장히 작은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현대자동차 연구하시는 분들께 이제 앞으로 GDPR이 세대가 오면 딥러닝으로 자율주행을 하지만 설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테슬라보다 먼저 자동차에다가 이제 자율주행을 설명하는 기술을 탑재하시면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되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일단 아까 제 질문의 핵심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그래도 제가 오늘은 소개를 못 드리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이 이제 뇌가 막 되게 아프면은 안에 이제 프로빙을 해가지고 고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빙 하는 것처럼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전기 자극 신호를 보는 것처럼 딥러닝도 내부를 보는 기술들이 굉장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엔트로픽 예제를 제가 말씀드려서 첫 투자에서 굉장히 큰 돈을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그 AI 모델을 만들고 특히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쓸 때는 하나하나 다 검증해 보고 싶은 이제 만드는 사람과 소비자들의 요청과 요구가 법률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물론 완벽하게는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모델이 이제 불안정하지 않도록 작동하도록 이제 테스트도 하고 내부도 검증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은 계속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연구도 굉장히 저희 센터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오토 교수님 계시니까 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이제 앞으로 지금 AI라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레이버 마켓이라든지 그다음에 웨이저 이니퀄리티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교수님이 설명하신 거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는 4가지 티어리를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보통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프레딕션을 할 때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티어리가 좀 더 강화된다 그럴까, 좀 더 맞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에 특히 미국 쪽에서는 이제 US 차이나 폴리티컬 컨플릭트 이런 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그 레이버 마켓에도 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레이버 마켓에? 그다음에 그 AI가 이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변화를 줄 것 같습니까? Sure. Let me just clarify the question. You Okay. mean with respect to the U.S. and China? Right, Or- China political conflict. Yeah. Oh, the political conflict. Yeah. Sure. Okay. Yeah. So the political conflict is very significant. So there's been, and we're in a different era in the U.S. Relationship with China than we have been, right? For the last, most of the last 30 years, right? The U.S. has been very, I would say, very enthusiastic about China's development, and China's development has created vast benefits, not only for China, but for people worldwide. But at this point, I do think there's a great deal more conflict, and it's not as much economic conflict as it is around setting the norms and rules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of democracy, of human rights, of rule of law versus military rule. I think we're in a very uncertain time, and I agree with the gist of the question that technology is part of the conflict, or at least domination of these technologies. And that's why the US has recently taken really extreme steps in terms of trying to limit technology transfer and maintain control of semiconductors.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difficult period, and I hope it doesn't become, the conflict remains, the conflict remains non-military. I think China is, inevitably going to, develop some of these technologies. China is advancing rapidly. It's a very, a very sophisticated country with very well-educated people. I hope that we can work productively and cooperatively. I don't think it's necessary, the conflict that has arisen between the US and China. I think this is, a series of decisions by leaders that are not necessarily in either country's interests. And I'm very concerned about it. I don't think I have a technological perspective on it as much as a kind of perspective of a global citizen. But I do think it's worrisome for all of us. And I'm sure that you feel it there in Korea as much as we feel it here in the United States, if not more so.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질문 중에서 우리 현대 자동차에 아까 그 김상무님이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제가 약간 컴바인해서 질문드리겠는데, 하나는 HR 쪽에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알기에 HR 쪽도 AI가 영향을 받는 굉장히 큰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김 상무님이 아시는 바에서 혹시 현대자동차에서 HR 쪽에서 AI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약간 재미난 질문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다가 이제 인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약간 회의적인 반응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HR 관련해서 이제 제가 요청받은 이제 HR 쪽에서 요청받은 부분은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이제 화상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화상 미팅 그러니까 면접 보는 그 과정에서 음성을 추출해서 회의록 같은 거를 이제 자동으로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바꿔서 요약해서 뭔가 회의록으로 남기고 싶다. 예, 그런데 AI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어디까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아까 이제 한 가지 사례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내년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 스마트 팩토리 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스팟이라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아까 비주얼 인스펙션이라든지 자동차 공정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검사들을 그 스팟이라는 로봇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만들어서 스팟에 탑재하는 일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듣고 있는데 아직은 공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우리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어떤 세계적인 수준 이런 것도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도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는 이제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이제 레벨이 낮은 뭐 레벨 2, 레벨 3 현재 이제 타고 다니는 차에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탑다운으로 뭔가 자율주행 기술을 접근하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이제 포티투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 회사인데 뭔가 이제 레벨 4 이상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부터 이게 뭔가 탑다운으로 그리고 바텀업으로 또 접근하는 회사 내 연구개발본부 내에서 부분 자율주행부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양쪽 다 접근하고 있고요. 또 카메라만 이용해서 테슬라처럼 카메라만 이용해서 카메라 이용한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하는 그러한 시도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모두 다 센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으로도 자율주행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기술, 가장 잘하는 기술들이 미래에 자동차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솔직히 테슬라가 가장 잘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열심히 현대자동차도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 박사님한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 박사님도 뭐 사실은 이제 이쪽 AI 쪽에서 제일 유명한 연구자시고 또 본인도 컴퓨터 전공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개발자서부터 이렇게 AI를 연구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AI를 갖다가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AI 시대에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게 우리 애들 교육은 이제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터넷이나 PC 같은 것 없이 뭔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거의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근데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을 보면 특히 초중등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그 어떤 소프트웨어 AI 인력에서의 어떤 역량 순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요. 그 AI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랭킹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인덱스 리포트를 쓰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스탠퍼드가 하나 있고 영국의 톨트러스 인덱스 리포트가 있는데 둘 다 공이 인재 파트에서는 순위가 전체적으로는 5위, 7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인력 관련해 가지고는 20몇 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소프트웨어 전문가, AI 전문가가 돼야 되냐? 그런 관점은 아니고 교육을 함에 있어서 AI가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고 지금 현재의 AI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 AI를 가지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AI는 좀 전에 최희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틀릴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해를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AI가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AI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의 친숙함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서 이제 나는 좀 더 관심이 있어. 난 이거 좀 더 잘할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교육을 가는 형태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것조차도 대학 학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인재 양성 관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하는 관점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예, 사실은 뭐 저는 학계 쪽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다면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제 한 7년, 8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그 이제 기업에서 그쪽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주로 개발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IT 부서에서 많이 오셨는데 요즘은 그 성향이 굉장히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업 부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지금 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테크니컬하게 좀 더 배우고 뭐 아까 말한 초고대 AI 쪽으로 연구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쪽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공부하시는 게 맞는데 그 내가 회사에서 활용하는 쪽에서 AI를 하시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 방향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약간 그런 거를 그냥 구별 없이 AI 교육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AI 교육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쪽 활용 쪽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AI가 아까 얘기하시는데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이해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요거를 두 개를 어떻게 맞춰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좀 더 우리가 연구가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지금 질문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 잡이 어떻게 될 거가 이제 사실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토 교수님한테는 뭐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는 테슬라가 휴머나이드 로봇을 갖다가 굉장히 리즈너블 프라이스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그 레이버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러니까 큰 임팩을 미칠 것 같은 짓인지 아니면 그냥 찻잔 속에 폭풍이 될 것 같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Okay, good. Thanks for that question. So let me give two answers. First, I would like to say one thing about explainable AI, if I may, before I talk about the Tesla robot. So I think explainable AI, as Professor Choi said, is extremely important. But I do think it's fundamentally very hard. And it's very hard for exactly the reason I was outlining in my talk, which is this paradox, Polanyi's paradox,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can do that we don't understand. And now there are many things that AI can do. We don't understand what it's doing. And it doesn't have a natural way to articulate that. Just the same reason it's very difficult for us to explain to a computer, you know, what makes a chair, or what makes a good argument persuasive, or what does a person look like as they grow older. We understand that, but we can't explain it. AI is now also able to learn these things, but it doesn't have a way to articulate it. So I think this idea of explainable idea is very alluring, has much appeal, but I think it's going to be extremely challenging because of the fundamental difficulty of making tacit knowledge explicit.
Okay, that's the first question. The second question, I apologize, you asked was about education. Oh, I'm sorry. I apologize now. About the Tesla robot. I'm sorry. Yeah, so I looked at the Tesla robot and it didn't actually seem very impressive. I hate to say it. I hope Elon Musk is not watching. It seemed like a very unfinished product. And there have been efforts like this in the past. So my colleague at MIT, Rodney Brooks, had a company called Rethink Robotics, and it also made relatively inexpensive robots that cost about $25,000 US. And the idea was that they could be brought into a work site, trained just by interacting with them, and then they could accomplish tasks that people were accomplishing. I think in the long run, this will be feasible. I don't think we're there yet. And my impression is that these technologies are still relatively primitive and really expensive. So, for example, there's a professor at Berkeley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who makes robots that fold towels and clothing. They do it much slower than people, and they cost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So I think in the long run, we will have inexpensive robotics that will be able to do many dexterous, flexible human tasks. But I think both the mechanics of that and even more so the processing and software and intelligence for that is not here yet. And I'll be very surprised, I could be wrong, if the Tesla robot has those capabilities at present or will have them in the very near future. I'll stop there.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토 교수님 저랑 비유가 되게 비슷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최 박사님한테 그 소위 말하는 explainable AI라는 게 그 책임성을 요구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펀더멘털리 현재 AI라는 생각했을 때 아까 지금 데이빗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 드리븐으로 tacit knowledge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tacit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acit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이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식이 표현이 되면 그거는 옛날 일방식으로 가는 건데 지식이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둑을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보면 뭐 손맛이 좋다든지 뭐 기세가 좋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시적으로 지식이 표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인 데이터 옛날에 인공지능을 갖고 있으면 인간을 이길 수 없었는데 지금 데이터 드리븐 딥러닝이 나오면서 알파고라는 게 나오면서 인간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현재 시스템이라는 게 tacit knowledge를 포함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이제 그런 그 자체에 이제 우리가 패러독스에 걸리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 그 이제 아까 하 박사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네. 그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조금 더 실제적인 제 의견을 드리면 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AI와 공존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AI를 도구로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관점일 거고요. 그러면은 AI를 도구로서 잘 활용한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를 AI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정의를 할 거냐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책에 보면은 뭐 무슨 모델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고 내가 맞닥뜨린 어떤 특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말해서 내가 주어진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를 그냥 정성적으로 정의된 표현된 이거를 AI라는 도구를 활용하려면 문제 정의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데이터 혹은 실제 문제를 많이 만져보고 데이터도 직접 보고 AI라는 도구도 많이 활용을 해봐야 AI로 문제를 새로 정의하는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요.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AI 도구의 수준은 점점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AI로 풀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재정의하는 실력이 실제적으로 어떤 인재의 수준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역량 차이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훨씬 더 AI를 계속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AI를 뭐 공개되어 있는 벤치마크 수준이 아니라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각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혹은 문제들에 계속 적용을 해보는. 그래서 출발은 제가 아까 공유드렸던 뭐 클로바 스튜디오 직접 사용해 해보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직접 사용하게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뭐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어? 그럼 그걸 또 만들어 보게 하고 그런 데서 그 경험이 쌓이면서 말씀드렸던 AI로 문제를 재정의하는 역량이 신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AI 역량에서 저는 지금 하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은데 저도 학생들이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항상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결국은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제 가설, 검정, 러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내가 가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얻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가설을 만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왜 제너럴 프로블럼 솔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AI를 갖고 AI라는 툴을 써가지고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 프로세스 전체적인 프로블럼 솔빙 프로세스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지금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패턴 레코그니션 시스템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바둑 같은 데서 인공지능이 잘 워킹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게 어떤 주어진 판에서 주어진 룰 안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데 지금 영상을 판독하는데 판독하는 거를 갔을 때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사의 역할이 판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어떻게 현재 디벨롭 돼 있는지 옛날에 비해서 증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다른 병하고 지금 병합돼 가지고 어떤 전상에 있는지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다 같이 알아서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처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그중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AI한테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인간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하는 것과 AI가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눌 수 있고 전체적인 프로세싱에서 AI란 툴을 여기저기에다가 넣으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네 분 연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저희 AI 융합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좌장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함께 들었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루 속에서 AI 기술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AI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움 앞에서 당연히 걱정과 우려는 앞설 수 있겠지만 이 AI를 말씀해주신 대로 어떻게 이해하고 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과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인재 양성을 위한 소중한 제언들까지 더해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